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즉각 반박했고 작은 외교적 마찰로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한 사업가의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이 땅을 너무 얕잡아 보신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은 아닙니다. 멀리는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바로 그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이미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아예 1억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 덴마크로부터 이 섬을 사려 했지만 덴마크가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100년이 넘도록 이 땅에 집착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사실들과 미래 세계 판도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린란드의 규모부터 살펴봅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에서 보면 그린란드는 아프리카 대륙과 맞먹을 정도로 크게 보입니다. 물론 이건 지도 투영법 때문에 생기는 시각적 착시이고 실제 그린란드는 아프리카의 14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무려 216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프랑스 3개를 합친 크기 또는 우리나라 경기도의 약 2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넓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고작 5만 6천 명뿐입니다. 모든 주민에게 땅을 균등하게 나눠준다면 한 사람당 무려 40제곱킬로미터를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국토 대부분이 두께 3,000m에 달하는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그린란드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춥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 면적의 80%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으며 이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이 약 7m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를 물속에 잠기게 할 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린란드, 그린란드라는 이름, 즉 녹색의 땅이라는 이 이름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마케팅 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약 1000년 전 에이리크 토르발드손이라는 붉은 머리칼의 바이킹이 살인죄로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그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발견했고 더 많은 바이킹 이주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이슬란드로 돌아가 이 황량한 빙원에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그린란드, 초록빛 섬이라는 뜻이었죠. 그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비옥한 초원이 펼쳐진 땅이라고 떠벌렸습니다. 결국 희망에 부풀어 이주한 첫 번째 사람들을 맞이한 건 끝없는 혹한과 빙하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린란드 남쪽에는 실제로 초록빛 식물이 자라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완전한 과장 광고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린란드는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트럼프가 이 섬을 사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지리적 위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북극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린란드는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북미, 유럽, 러시아 사이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린란드 북부에 위치한 툴레 공군기지. 현재는 피투피크 우주기지로 이름이 바뀐 이곳은 미국의 최북단 군사기지입니다. 이 기지의 레이더 시스템은 북극권 전역을 감시할 수 있어 시베리아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북극을 잠그는 열쇠,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 고리입니다.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방어선을 수천 킬로미터 북쪽으로 밀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얼음이 두꺼워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려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거리가 약 40% 가까이 단축되어 엄청난 시간과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바로 이 미래의 빙상 실크로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곳입니다. 군사와 교통에 더해 그린란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땅속에 잠들어 있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점점 더 많은 광물 자원이 지표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가 북해 유전에 버금가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품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이 정말로 침을 삼키는 건 바로 히토류 자원입니다.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레이저 무기 등 온갖 첨단 장비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은 중국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히토류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트럼프가 이 섬의 매입가를 제시한 것,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는 미래 에너지와 기술 패권을 건 큰 도박에 베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이누이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명목상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이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은 늘 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체 의회와 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사안에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매년 약 6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그린란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란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덴마크가 이 짐을 팔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는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패입니다. 그린란드 없는 덴마크는 유럽의 작은 나라일 뿐이지만 그린란드가 있는 덴마크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강국이자 북극이 사회의 핵심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현지 주민들에게 트럼프의 매입 제안은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린란드가 강대국 간 각축전의 한가운데 놓이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북극 지역에서 군비를 대폭 강화하며 냉전 시대의 공항과 항구를 속속 복원하고 있습니다. 북극 국가는 아니지만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 칭하는 중국 역시 북극 사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그린란드의 공항 건설 투자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크게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기업이 그린란드의 신규 공항 3곳 건설 사업을 따낼 뻔했습니다. 미국이 덴마크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결국 덴마크 정부가 직접 자금을 대고 미국의 지원까지 끌어들여 이 프로젝트를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외교적 압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더 깊이 발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 후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린란드 수도 누크의 영사관을 재개설하고 교육과 관광, 광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영향권이다. 다른 강대국은 손대지 마라. 이제 그린란드의 경이로운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시다. 만약 그곳에 가볼 기회가 생긴다면 지구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절경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빙하의 두께가 수십 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묻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빙원 위에 서면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얼음은 잠자코 있는 법이 없습니다. 중력의 힘에 이끌려 빙하는 끊임없이 바다 쪽으로 서서히 흘러내려갑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바다로 무너져 내릴 때 나는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입니다. 빙산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충돌했던 그 빙산도 바로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린란드의 여름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바로 백야 때문입니다.
북극권 이북에서는 몇 달 동안 태양이 지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골프를 치거나 환한 햇살 아래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이 경험은 사람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겨울이 찾아오면 수개월간 극야가 이어집니다.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유일한 빛이라곤 하늘에서 춤추는 환상적인 오로라뿐입니다. 이누이트 선조들은 오로라를 조상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공을 차며 노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초록빛과 보랏빛 빛의 커튼이 밤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혹독한 생존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물가는 매우 높습니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을 덴마크에서 비행기나 배로 들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박 한 통이 수만 원을 훌쩍 넘기는 일도 흔합니다. 현지 전통 음식은 물범고기, 고래고기, 술록고기입니다. 이누이트에게 사냥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이누이트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도 큰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얼음이 얇아지면서 전통적인 개썰매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얼음이 갈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범과 북극곰의 서식 범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의지에 살아온 사냥꾼들이 이제는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빙하 소실이 지구 기후에는 재앙이지만 그린란드 경제에는 뜻밖의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빙하가 물러나면서 드러난 땅은 광업에 유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에서는 감자와 무 같은 채소 재배도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린란드는 심지어 자국의 빙하 녹은 물을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물로 브랜드화해 전 세계 고급 슈퍼마켓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트럼프의 그 제안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지만 미국의 국가 전략적 시각에서 보면 사실 이건 매우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영토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세력권을 확장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1803년의 루이지애나 매입입니다. 나폴레옹으로부터 214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1,500만 달러에 사들여 미국 영토를 단번에 2배로 불렸습니다. 또 1867년 알래스카 매입 때는 72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미국 국내에서도 쓸모없는 냉동창고를 샀다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스워드의 어리석음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지금 알래스카 매입을 어리석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석유, 금, 그리고 전략적 가치는 이미 매입 가격의 수천 배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거물인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 알래스카 매입을 결정했던 사람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장기 투자이자 잠재력이 무한한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라고 본 것입니다. 비록 덴마크는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그린란드 침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린란드는 덴마크와 미국 사이에서 공동 방위나 개발 협력 등 더욱 깊은 형태의 협정을 맺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린란드 내부의 독립운동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실제로 독립을 선언한다면 인구 5만 명의 재정이 빠듯한 신생국가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 나라가 미국의 품에 안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력의 자본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결과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릴 수도 있는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관광지도 지리 교과서 속의 한 단어도 아닙니다.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냉각장치이자 지정학적 화약고이며 미래자원 쟁탈전의 새로운 전장입니다. 얼음과 눈 아래 세상을 바꿀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100년에 한 번 없던 대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북극의 해빙과 그린란드의 부상이야말로 이 대전환의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훗날 2019년에 그 섬 매입 소동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한 사람의 황당한 망상이 아니라 시대적 전환점을 예고한 예고편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린란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1cm씩 녹을 때마다 이 섬의 가치는 끊임없이 새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자연이 남긴 마지막 순수한 땅이자 인류 욕망의 다음 목적지입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류 문명과 자연의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린란드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그 거대한 빙산들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이 행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빙하 속에 얼어붙은 것은 수만 년 전의 빗물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운명을 담은 암호가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린란드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과 그 이면의 강대국 게임.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하얀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중요한 곳입니다. 단순히 지구 꼭대기에 붙어 있는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국제 뉴스 헤드라인에 점점 더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든 군사든 에너지든 해운이든 그린란드는 모든 분야의 핵심 무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변화를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설로 가득 찬 얼음의 섬, 그린란드.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놀라움을 혹은 충격을 안겨줄까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이 콘텐츠가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이 땅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란드에는 눈과 얼음, 그리고 오로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정치와 뜨거운 욕망이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세상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빙산 아래 숨겨진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린란드의 광물 개발이나 북극 항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히토류 광산이 정확히 어디에 분포하는지, 그것이 세계 기술 지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후 콘텐츠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린란드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 상태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언젠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독립해 새로운 북극의 별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린란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인류가 자연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권력의 각축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멀고도 결정적인 이런 곳들을 이해하는 것은 더 멀리 내다보고 더 깊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함께해요.